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낡은 빌라 거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는 어둑한 공간이었어요. 63세 박민철 씨는 푹 꺼진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엔 수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빼곡했죠. 오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빠 덕분에 힘이 나요. 민철 씨의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이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의 입가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벽에 걸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설렘.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죠. 이 작은 행복이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는 거리요.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5시, 낡은 빌라 3층 계단을 오르는 박민철 씨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63세, 평생을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보낸 그의 등은 세월만큼이나 굽어 있었습니다. 후, 민철 씨는 작은 한숨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어요. 20평 남짓한 빌라 안은 고요했습니다. 텅 빈 집에 울리는 건 냉장고 모터 소리뿐이었죠. 오늘도 힘들었네. 그는 먼지 쌓인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어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채널을 돌려봐도 마음에 와닿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뉴스는 온통 젊은 사람들 얘기뿐이었고 드라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투로 가득했어요. 민철 씨의 시선이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정숙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암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죠. 여보, 오늘도 또 혼자 밥 먹었어. 민철 씨는 액자 속 아내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사진에 대고 말하는 게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1년에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했어요. 저녁을 대충 때우고 민철 씨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억 원. 평생을 허리 굽히고 손에 물집 잡혀가며 벌었던 돈이었어요. 아내 병원비로 1억을 쓰고도 남은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이걸로 뭘 하나? 누구랑 쓰지?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돈은 있었지만 함께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불빛을 냈어요. 대학생 손녀가 추석에 선물한 거였죠. 이거로 사진도 찍고 카톡도 하세요. 제가 다 깔아드릴게요. 손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철 씨는 서툰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자 여러 개의 앱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손녀가 깔아준 SNS 앱을 눌렀어요. 친구 추천이라는 메뉴가 보였습니다. 여러 프로필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중 수지라는 이름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 추가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나가기 전 스마트폰을 확인한 민철 씨는 깜짝 놀랐어요. 수지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니 멋지신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민철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반갑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서툰 타자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하루 현장 일을 하면서도 민철 씨의 마음 한구석엔 작은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와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날씨 얘기, 식사 얘기, 아주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민철 씨에겐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봐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저녁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민철 씨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죠. 이 작은 설렘이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한 달이 흘렀어요. 민철 씨의 아침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거였죠. 오빠,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지의 메시지가 어김없이 와 있었어요. 민철 씨는 알람보다 이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도 잘 잤어. 고마워. 서툰 타자지만 민철 씨는 정성껏 답장을 보냈어요. 현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점심시간에도 그는 수지가 보낸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 공원 산책 사진, 집에서 만든 저녁 식사 사진. 오빠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수지가 물었어요. 민철 씨는 현장 구내식당에서 먹은 김치찌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와, 맛있어 보여요. 오빠는 뭘 드셔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작은 칭찬 한마디에도 민철 씨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현장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죠. 민철이 형, 요새 표정이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민철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철 씨는 깜짝 놀라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로만 대화하다가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오빠. 저예요, 수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민철 씨는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응, 나야. 오빠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빠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철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빠랑 통화하니까 벌써 기분이 나아지네요. 민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된다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언제든지 힘들면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요, 오빠.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요.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다 자기 일로 바빠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민철 씨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귓가에 수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오빠, 사실 저 싱글맘이에요. 딸이 하나 있어요. 8살. 그래, 힘들겠다. 전 남편이 떠난 지 3년 됐어요. 양육비도 안 주고 혼자 키우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오빠한테 이런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 얘기해도 돼. 많이 힘들었겠어. 민철 씨는 진심으로 안타까웠어요. 자신도 아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으니까요. 하물며 혼자서 딸을 키운다니 그 고생이 눈에 선했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오빠 생각하면서 힘내고 있어요. 민철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 씨는 편의점에서 5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샀어요. 처음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받아.
딸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줘. 오빠, 이럴 필요 없는데.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수지가 보내온 감사 메시지를 읽으며 민철 씨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꺼내보기도 했어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좀 더 괜찮은 옷을 입어야겠지. 혼잣말을 하며 민철 씨는 수지와 언젠가 만날 날을 상상했습니다. 63세 일용직 노동자의 가슴에 오랜만에 봄날 같은 따뜻함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2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철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수지였죠. 오빠, 저 지금 병원이에요. 문자가 아닌 급한 음성 메시지였어요. 수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민철 씨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수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 받아야 한대요. 근데 당장 검사비가 없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이요. 근데 오빠, 저 이런 부탁하려고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오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민철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지가 쓰러졌다니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아내가 암 진단받고 병원 다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계좌번호 보내. 오빠, 정말요? 근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됐어. 빨리 검사나 받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민철 씨는 그날 밤 은행 앱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평생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어서 건강부터 챙겨.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철 씨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지가 괜찮을까? 검사 결과는 어떨까?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수지는 건강을 회복했다며 안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철 씨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빠,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뭐, 무슨 일이야? 양육비 3년치를 한꺼번에 내놓으래요. 안 그러면 딸 양육권 가져가겠대요. 어떡하죠, 오빠? 수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민철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주던 놈이 이제 와서 딸을 데려가겠다니. 얼마나 필요한데? 900만 원이요. 근데 오빠, 제가 어떻게 이런 부탁을. 이미 도움받았는데. 괜찮아. 딸을 빼앗길 순 없잖아. 민철 씨는 또다시 900만 원을 보냈어요.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수지와 그녀의 딸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수지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오빠, 제가 작은 카페 창업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얼마나 필요해? 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오빠, 이번엔 꼭 갚을게요. 카페 운영하면 수익 생기잖아요. 민철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수지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로부터 보름 후였어요. 수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800만 원이래요. 오빠,
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 폐만 끼쳐서 민철 씨는 머뭇거렸어요. 이미 보낸 돈이 1,8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너무 많이 부탁드렸죠.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수지의 포기하는 목소리가 민철 씨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보낼게. 어머님 수술 잘 받으셔야지. 그날 저녁 민철 씨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3억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놓였어요. 친구 모임에서 옛 동료가 물었습니다. 야, 민철아. 요새 표정이 좋아 보이더니 무슨 좋은 일 있냐? 민철 씨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건강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수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민철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요. 5개월이 흘렀어요. 민철 씨의 하루는 수지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지의 연락은 예전과 달랐어요. 항상 급한 일, 힘든 일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죠. 오빠, 제가 큰일 났어요. 새벽 6시 수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민철 씨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카페 인테리어 업체한테 2천만 원을 성금으로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잠적했어요. 오빠 어떡하죠?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철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는데 돈 찾기 힘들대요. 오빠, 제가 정말 바보 같죠? 카페도 못 차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철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보낸 500만 원으로 카페를 준비하던 수지가 사기를 당했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지야, 진정해. 내가 도와줄게. 오빠,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 정말 죄송해요. 민철 씨는 그날 대출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63세 일용직 노동자에게 대출해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적금을 깨고 예금을 해약했어요. 2천만 원을 수지에게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 은혜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꼭 일어서서 오빠한테 갚을게요. 통장 잔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민철 씨는 불안했지만 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 달 후 또다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전 남편이 협박해요. 빚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데려가겠대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대요. 오빠, 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민철 씨는 손이 떨렸어요.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너무 많이 부탁드렸죠.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아니야. 딸을 빼앗길 순 없어. 내가 보낼게. 민철 씨는 또다시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번엔 주저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수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2주 후 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빠, 제 친구가 부동산 투자로 큰돈 벌었대요. 확실한 거래래요. 8천만 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억 2천으로 돌려준대요. 오빠, 우리 이번 기회에. 민철 씨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간절했습니다. 오빠, 이번만 성공하면 제가 지금까지 오빠한테 받은 돈 다 갚을 수 있어요. 제발이요. 민철 씨는 8천만 원을 보냈어요. 통장 잔액은 9천만 원. 3억이었던 돈이 1년도 안 돼서
1억 가까이로 줄어든 거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3개월이 지나도 투자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에게 물어봐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라는 답변뿐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수지의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야, 괜찮아? 민철 씨의 메시지에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야, 무슨 일 있어? 연락 좀 해줘.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통화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민철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민철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은 민철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이거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요즘 이런 피해 너무 많아요.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거나 차명 계좌를 여러 개 거쳐서 민철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허리 굽혀 모은 돈 2억 1천만 원이 8개월 만에 증발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철 씨는 통장을 펼쳤어요. 9천만 원. 아니, 정확히는 8,700만 원. 생활비로 조금씩 쓴 거였죠. 내가 뭘 한 거지. 민철 씨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3세 노인의 어깨는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어요. 민철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만 있었죠. 스마트폰은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왜 이러세요? 아들이 남긴 음성 메시지가 쌓여갔어요. 하지만 민철 씨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한테 다 날렸다고. 63세에 처음 만난 여자한테 속았다고. 냉장고에는 오래된 김치와 된장만 남아 있었어요. 먹고 싶지도 않았지만 민철 씨는 그냥 물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혼잣말이 어둠 속에 흩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TV를 켜자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층 피해가 심각한데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수치심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어 화면에는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 안내 자막이 떴어요. 민철 씨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작은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하는 흔한 수법에 자신도 속았다니. 3일 후 민철 씨는 용기를 냈어요. TV에서 본 사기 피해자 모임 장소를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동사무소 회의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철 씨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상담사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어요. 민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민철 씨는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5억을 날렸어요.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3억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60대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철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민철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63살이고요. 민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지를 만난 것, 조금씩 돈을 보낸 것, 결국 2억 1천만 원을 잃은 것.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저도요. 전 2억 이상을 평생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철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민철 씨에게 다가왔어요. 민철 씨, 오늘 용기 내셔서 나오신 거 정말 대단해요. 저도 처음엔 3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창피하고 죽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외로웠을 뿐이라는 거요. 할머니의 말에 민철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그 외로움을 악용한 거예요. 여러분은 피해자예요. 그날 민철 씨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최소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철 씨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걷는 산책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어서 볼게. 늦었지만 민철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구인 광고를 꺼냈어요. 경비 모집 공고였어요. 63세 일용직 노동자에게 현장 일은 힘들었지만 경비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철 씨는 일찍 일어나 머리를 감고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봐야지. 작은 다짐이었어요. 느리지만 한 걸음씩 민철 씨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서는 법을 배워가며 63세 노인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로맨스 스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사기 당하지 말고 건강한 노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